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요? 네, 헤드라인 한번 주십시오.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 없다지만, 근데 저 신문에는 왜 저걸 스와프라고 꼭 쓰더라고요. 우리는 통상 스왑 하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쓰더라고. 외래어는 표기 원칙이 있죠. 모르겠어요. 근데 스와프가 필요 없다지만 외환 보유액 IMF 권고치 3년째 미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어갔어요. 1,342원으로 네. 어제 종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1,300원대라는 게 그냥 있을 수도 있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뭐 이러지만 그때는 사실 글로벌 달러 강세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글로벌 달러가 강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한국의 원화 가치만 유독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것도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것도 반영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근거는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근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IMF에서 이제 매년 이제 평가를 해요.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 그걸 보니까 적정 수준을 어쨌든 3년째 하회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만 이제 외환 보유액에다가 여기다가 외환 보유액의 절대 금액만 넣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통화 스와프를 해놓은 게 있죠. 거기다가 또 IMF의 탄력 대출 제도라고 있는데 IMF에서 우리가 인출해낼 수 있는 그 금액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이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에 저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환율이 워낙 저렇게 부정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그만큼 나와 있어요. IMF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MF 외환 보유액 적정성 평가 지수 이걸 IR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9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IMF는 이 ARA라는 거를 뭘로 집계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 왜냐하면 외채도 뭐 10년짜리 외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유 있게 갚아도 되지만 IMF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숏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외화 부채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외화 부채하고 통화량 그리고 수출액 포트폴리오 및 기타 투자 부채 잔액을 기반으로 국가별 적정 외환 보유액을 매년 산출을 하는데 요 금액 퍼센테이지가 대충 100%에서 150% 레인지에 들어오면 적정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낮았을 때가 언제냐? IMF 때겠죠, 당연히. 98년도에 61%였어요, 이게. 그리고 99년도에 86%로 계속 올라오다가 2000년도에 드디어 114%가 되고 2019년도는 108%였는데 계속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100% 이상 상회를 했는데 2020년 말에 98.9가 되고 2021년에도 99 그리고 작년에 97 그러니까 3년 연속 IMF의 권고치 절대치보다는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중국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안화 그에다가 경쟁이 워낙 커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국이 가장 안 좋고 우리나라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 떨어지면서 100% 미치죠. 인도는 150%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120% 되고 말레이시아도 100% 좀 넘고 태국, 필리핀 다 200%. 물론 이제 저게 저 나라의 건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다른 저 데이터들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IMF가 집계하는 ARA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네요. 말년. 네, 저도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말년이란 인리 말년. 말레이시아를 이제 그래요? 한자로 말년이라고 예전에 썼잖아요. 요즘 옛날엔 그냥 그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말년 인리 이런 것들. 아, 그래요? 특히 신문에서 줄여서 쓰더라고. 네. 한문으로 딱 써주죠. 그때 필리핀 갔다 오셨을 때도 김프로님이 그 얘기 해주셨어요. 뭐라고? 필리핀은 뭐였어요? 비율빈. 비울빈? 비율빈. 비울빈. 네. 어쨌든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안전한 거냐?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제가 이제 그 해드리면 불안하니까 통화 스왑을 특히 한미 간의 통화 스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실제로 또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창용 총재가 24일 날 뭐라 그러냐면 26일 날 오늘이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통화 스와프가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채권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통화 스와프가 현재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계속 통화 스와프 체결 얘기를 하면은 네. 밖에서 볼 때 이 오히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오히려 불안 요인을 그럴 줄 수도 수가 있다 있겠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국제금융센터에서 뭐라 그러냐 글로벌 경기도나 지정학적 불안 등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외환 보유액의 확충, 영내 금융 협력 확대 이게 뭐 사실은 통화 수합을 그 포함한 거 아니겠어요? 등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거고 또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그러면 어려워서 우리나라만 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통화 스와프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이냐면 통화 스와프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미국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체결하는 걸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위급 상황 뭐 이럴 때. 금융위기 때도 이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가서 체결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고 그랬지만은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저 선진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과 통화 수합 왜냐하면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거든요. 예.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계약만 해놓는 거지. 그리고 거의 안 쓰거든요.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필요도 없는데 쓰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논의 자체가 주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의 총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불효튼튼하게 해놓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 체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통화 수합의 규모가 우리나라가 842억 달러예요. 네. 이거 미국하고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뭐 스위스랑도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싱가포르는 얼마냐? 548인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범위 작죠. 거기다가 인도가 750억 달러가 돼 있고 인도네시아가 892억 달러가 돼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1,452억 달러고 우리나라는 4,260억 달러예요. 인도네시아는 통화 수합을 굉장히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해놓은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IMF의 권고치보다 높지 않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만 뜨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논의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부정적인 여파도 있겠습니다. 물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딱 발표를 하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고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그런 논의도 물밑에서 좀 해서 좀 안정감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네. 환율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투자단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이제 상태를 주지만 기업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불편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스테디하게 움직이면 예측 가능하고 뭔가 제조라든지 수출에만 할 수 있는데 환율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면 그거 그런 신경 분들이 쓴다고. 그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금리의 안정과 더불어서 환율도 좀 안정감을 찾는 조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환율은 우리가 계속 적자나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뭐 가장 큰데 네. 최근 들어서는 약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아, 리스크 그것도 뭐 이런 또. 것들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함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어제 포스코 너무 좋았습니다. 포스코 그룹 설명. 아, 물론 이제 시간이 그랬네요. 부족했습니다만 예. 예, 언제 다시 한번 얼른 또 날을 잡아서 그 2부를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오후에 언더스탠딩 가서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뭐 하라고 지시하시면 바로 바로 합니다. 예. 나랑 해요. 아 그래요? 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포스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